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을 해야 되고, R&D 전략 수립,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중소기업들이. 야, 이거 밥 먹고, 그냥 그날 벌어서 그날 뭐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받으려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나? 이거 누가 하지? 자, 그렇지만 하셔야 돼요. 왜? R&D 과제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앞으로 성장하려면, 역량을 갖추려면 이런 분석이 없이서는 절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주먹구구식의 기업 운영을 해서 큰 기업으로 이렇게 큰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언제까지 학고방처럼 이런 기업으로 남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기업으로 크셔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냉정한 분석을 해야, 그렇죠, 문제점을 파악을 하게 되고 그 문제점으로부터 개선을 해서 기업이 크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 R&D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안 하시는 기업들이 있으면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을 하던 정부 자금을 활용하든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라는 사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 분석,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 이거를 매년 하셔야 돼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6개월 단위로 막 바뀌어나가죠. 지금 엄청나게 변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경쟁 우위 기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져서 일단 국내의 경쟁 상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까지 여러분들이 겨냥을 해서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일본이나 독일, 일본, 미국, 이런 선진국에 우리가 진입을 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지원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기획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자, 정부에서는 어떤 파급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야 할 기술 개발 분야인지 아닌지 그거를 눈을 크게 뜨고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예를 들면 지금 디지털 전환 얘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그린 뉴딜 얘기 많이 하죠. 그쵸? 친환경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전기차 이런 거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자, 내연기관을 만들겠다, 디젤 엔진을 뭐 개선하겠다 라고 하면 지원될 확률이 어떻게 되겠다? 낮게 되겠죠. 절대로 지원 안 해줍니다. 절대로 지원 안 해줘요. 그래서 이 친환경 쪽의 어떤 기술 개발의 목표를 정해서 가는 게, 그게 지원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지털화, 스마트 공장 이런 것들 하셔야, 그래야 파급 효과가 되고 이 기업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걸 나라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업이 성장하면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선 지원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기술의 독창성, 차별성, 중복성, 기술성, 사업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요. 그래서 지금 자, 전기차가 지금 대세래, 수소차가 대세래. 그래서 수소차 막 대거 지원해. 그런데 앞에서 지원한 거를 또 지원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차별성, 중복성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술성, 사업성은 이건 뭐 기본적으로 회사가 더 잘할 테니까. 그래서 특히 독창성과 중복성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아이템을 잘 선점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약 벌써 경쟁률이 한 10대 1에서 지금 경쟁률이 한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잡으시면 5대 1 안에 드는 거예요. 5대 1. 자, 지금 엄청난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템을 선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워밍 작업이 끝났죠. 준비 단계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뭐다?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사업계획서. 자, 작성을 할 때 이 사업계획서는 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문서를 작성하는 건데 그거를 대부분의 제가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보면 지네들 입맛에 맞겠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입맛에 맞게. 그러니까 자기만 알게. 근데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사업계획서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평가를 받기 위해서 평가위원들을 읽어볼 수 있고 우리들의 기술 개발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쓰는 그 문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주로 써야 된다? 평가위원 위주에 눈높이에 맞춰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네들 편한 대로
그 다음에 지네들만이 알 수 있게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절대로 과제 선정이 될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절대로 안 돼요. 자, 그래서 평가위원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업의 목적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즉, 제가 이제 평가하러 가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의 취지가 있어요. 취지. 그래서 이런 경우죠. 자, 이번에는 그린카를 선정하는 그린카 기술에 관련된 기업을 선정하는 그 기술 선정을 하는 그런 평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사업의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는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평가를 하는 게 평가위원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린 뉴딜 이런 사업의 취지를 갖고 있는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이런 거 에너지를 줄여야 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효율을 높이는 이런 것들의 어떤 기술 개발 목표, 기술 개발 내용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업의 목표를 파악을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의 차별성과 진보성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사업계획서를 쓸 때 국가에서 돈을 줄 때는 미래의 기술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끝나고 나서 몇 년 뒤에 2년, 3년 뒤에 반드시 사업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3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래의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진보성을 약간 평가위원들이 볼 때 팬테스틱하게 이거 그럴까? 미래차? 그렇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거 필요한 것 같아. 이런 환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조금 환상에 젖을 수 있는 이런 기술. 그러니까 조금 가까운 미래지만 이 진보성이 좀 보이는 이런 기술도 미래지향적인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아이템을 선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차별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나는 이 과제를 위해서 여기까지 수행하기 전에 준비를 많이 했다. 그리고 이 과제를 받으면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아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이만큼 준비를 했다. 사전 준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행기간의 역량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전 준비성의 대표적인 건 뭡니까? 그런 거죠. 우리 그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든지 혹은 이거에 관련된 걸 미리 우리가 기초 실험을 했더니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우리가 입증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시료 확보를 했다든지 분석 자료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제품들의 전 단계의 제품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이미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다든지 시장에서 그 관련된 제품을 팔고 있다든지 이런 이력들이 상당히 평가위원들에게 설득력을 주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지원해주면 바로 파급 효과, 시너지 효과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먼저 지원해주죠. 자, 그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기술개발 인력이라든지 시설, 기본 인프라 구축 여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표 및 연구 내용 설정은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뭘 하겠다. 돈을 주면 2년이 지난 다음에는 뭐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거를 평가위원이 글을 보면서 그 결과를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그걸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게 정량적 평가 항목, 그 다음에 객관적 시험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목표 및 연구 내용 설정을 명확하게 하는 거. 요거는 다른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자료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때 반드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 시장이 얼마가 되고 이거에 대한 목표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쓸 때 거기에다가 어디 무슨 자료에서 인용 어디에 무슨 자료에서 이렇게 되었음 출처가 이렇게 되었음 이렇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에 이제 유기적인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업계획서의 처음에 제목, 그 다음에 목표, 개발 내용, 추진 일정, 사업비 소요 명세, 사업화 이런 과정들을 1년에 한 보고서 그 문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제목과 목표와 개발 내용, 이 단계의 이 흐름이, 논리적인 흐름이 연결이 돼야 되죠.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뒤에서 얘기한 거에 논리적인 연결이 안 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좋은 사업계획서가 아니죠. 바로 지원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의 유기적인 연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제목, 목표, 개발 내용, 추진 일정은 잘 갑니다. 그런데 뒤에 맨 마지막에 사업비, 이거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로서 앞에서 개발하는 내용과 개발하는 내용에 들어가는 그 사업비 소요가 아니에요. 명세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는 종이컵을 개발하는 건데 갑자기 종이컵을 개발하는 거에 대한 사업비 소요 명세가 들어가야 되는데 금이라든지 혹은 뭐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업계획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목표, 그 다음에 개발 내용 이런 것들을 잘 일단 언급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 일정, 사업비 이런 것들이 전부 앞뒤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인 평가 항목, 그 다음에 객관적인 측정 방법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제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정량적인 평가 항목을 많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게 모든 사업에 다 들어가 있어요. 평가 지표, 성능 지표라고 해서 이거 질문들 많이 하죠. 과연 몇 개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지표, 평가 지표가 몇 개가 들어가야 되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과기부의 대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20-30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한 5-6개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우량한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약 3개, 4개 정도의 요소기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거기에 해당되는 지표 3개, 하나의 요소기술당 그 지표가 하나씩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동이 돼야 되죠. 3개의 요소기술이 연동했을 때 지표가 또 하나 나와야 되고, 그래서 3개의 요소기술, 4개의 요소기술의 지표는 한 5개 정도, 많으면 6개 정도, 그 정도가 적정합니다. 그렇다고 지표를 너무 많게 하면 이건 사업계획서가 안 좋은 거죠. 너무 좀 정제되지 않은 그런 사업계획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너무 적으면 이거는 어떻게 성능을 평가할 거냐라고 오히려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지표는 5개에서 6개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치를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목표치 선정한 다음에 이거를 높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자기의 수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높으면. 그러면 이 목표치를 달성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나중에 이제 숙제검사의 기준이 되는데, 너무 높으면은 과제가 실패가 돼버리죠. 그렇다고 너무 낮으면 평가위원들이 볼 때 쉽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평가위원이 볼 때 그게 무슨 기술이야, 그게 무슨 기술력이야, 지금 시중에서 개발되고 판매되는 게 기술 수준이 요만큼인데 그거보다 더 낮아? 어떻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겁니까? 라고 역으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정량적인 평가 항목의 목표치를 결정할 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은 방법은 반드시 그 평가에 관련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으시는 걸 권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기관에 계신 분이나 테크노파크나 혹은 평가 많이 가시는 대학 교수나 연구원들 뭐 이런 분들, 혹은 과제를 많이 수행한 이웃에 있는 중소기업들, 연구소장들 이런 분들한테 해서 아주 신중하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사업계획서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객관적인 측정 방법을 제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사업계획서 쓰는 그 규범이나 이 규칙을 보게 되면 반드시 국가공인기관에서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험 성적을 받겠다, 시험 성적서를 받아서 이 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겠다라고 반드시 써 주셔야 됩니다. 이거 기본이 돼버렸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진 및 추진 체계, 이런 것들을 잘 표시를 해야 돼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만큼 이 과제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이만큼 된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량이 안 되면 절대로 지원을 안 해주죠. 그래서 연구진 추진 체계. 자, 그러면 또 이거 질문 많이 하죠. 이런 질문. 자, 지금 우리가 지금 IT에 관련된 거, 정보통신에 관련된 거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연구진이 예를 들면 미술학, 경영학,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그 연구원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럴 때는 미술 전공하신 분이 IT 기술을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연구원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전공이 비록 그거지만 그쪽 관련된 일을 전에 많이 수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력을 거기에다가 사업계획서에다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이버나 다음의 자회사인 어디서 코딩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코딩을 했고 이 관련된 경험이 프로젝트가 몇 개 있고 이거에 대한 관련된 연수가 경험에 대한 연수가 뭐 5년, 10년이 된다 라는 거를 거기다 써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종합적인 거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